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2 년도에 경북 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보기에 그렇게 생기지 않았겠지만 올해 나이 30 입니다. 저는 30 이고요. 그 문경이라는 곳보다 울진이라는 곳이 훨씬 더 시골인데요. 30년 전이라고 하면 더 심했겠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저희 집에 TV가 딱 한 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39에 낳으셨는데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TV가 한 대만 있다 보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영화도 보고 싶고 뭐 만화도 보고 싶고 다른 거 보고 싶은 게 많을 거잖아요. 축구 경기도 보고 싶고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울진의 채널이 정규 방송만 딱 나왔었거든요. 정규 방송만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그걸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는 그 시간에 꼭 "안 된다. 뉴스를 봐야 된다. 지금 시골에 사는 놈이 무슨 지금 만화냐. 뉴스 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알아야지." 제 저한테는 되게 그런 말씀들이 싫었어요 사실. 무슨 6 살, 7살 이런 어린애한테 계속 뉴스를 보라고 하시니까 저한테는 좀 되게 고루하고 인제 재미없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V 뉴스였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당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1996 년에 우리 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저는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그게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5살 때였는데 그 뉴스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방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뒤에 배경에 나와 있는 사진들이 다 TV 화면이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점점 이게 뉴스를 그만큼 자주 접하다 보니깐 뭐 보다 보니 인제 또 사람이 적응이 되고 재미가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뭐 그런 와중에 다들 심각한 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따뜻한 이야기나 좀 웃긴 이야기들도 많고 이래서 어린 마음에 점점 '뉴스란 무엇인가? 또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라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제가 자연스럽게 한 중학생 때부터 기자라는 직업이나 원래 저는 선생님이라는 역사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중간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제가 "나중에 넌 뭐를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쌤 전 기자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깐 저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되게 꾸짖으시면서 "기자 하려면 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니 지금 이렇게 해서는 기자 못 한다." 그때 그 말이 기억이 남거든요. 당시에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충격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또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후회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제 학창 시절에 뭔가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 학년 때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KBS 도전 골든벨이라고 우리 일요일 저녁에 7 시부터 8 시까지 하는 퀴즈 프로그램인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를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굉장히 많이 봤어요. 챙겨 보다가 울진까지 이렇게 그 제작진이 찾아온다고 하니 인제 "한번 출전을 해 봐야겠다." 했는데 총 100 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절반 정도는 인제 왜 학교에서 성적 순으로 이렇게 학년별로 끊거든요. 나머지 50 명은 말 그대로 그 PD님, 작가님 앞에 앉혀 놓고 오디션을 봅니다. 오디션을 보는데 저는 뭐 생김새 때문일까요? 근데 뭐 PD님들이 제가 올라서자마자 너무 웃으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다. 최대한 어필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돼서 당시 제가 출전 번호도 기억이 나는데 25 번이었거든요. 그 PD님께서 25 번이 제일 방송에 많이 나온다니까 "네가 빨리 떨어져도 된다. 대신 인터뷰에서 시청자들 웃겨야 되는 너는 책무가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어릴 때부터 여기 방송에 많이 나왔었다고 방송 많이 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걸 아시면서도
꼭 와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촬영장에.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빨리 떨어지면 이 쉽게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오지 말라고 "엄마 오지 마." 하면서 겨우 말리고 제가 거기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강제로 신문 보게 하고 뉴스 보게 한 결실을 이날 맺었습니다. 제가 전교에 200명 중에 100등 정도 하던 친구였는데 저는 골든벨 이 출연 회차에서 최후의 2 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총 50 문제인데 제가 44 번까지 한 번도 안 틀리고 가다가 마지막에 44 번에서 제 기억에 영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떨어졌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 신문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 봤던 신문, 어제 봤던 신문, 또 며칠 전에 방송 뉴스에서 봤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골든벨에는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잖아요. 시사 상식이나 이런 걸 묻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그 최후의 2 인까지 남았습니다. 최후의 2 인까지 남았는데 이 학교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좀 놀라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게 좀 기분 나쁘기도 했는데 그 이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자는 친구가 어떻게 이 최후의 2 인까지 됐냐, "커닝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저한테는 신문이나 그런 방송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제 마음에 있어서도 이게 내가 꼭 물론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이 뉴스와 방송 뉴스를 신문과 방송 뉴스를 가까이 한다면 그 꿈이 꼭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겠다 싶어서 대학을 신문방송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처음으로 '하고 싶은 공부라는 게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대학에 가서. 어 확고한 꿈을 갖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뭐 월등히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 공부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2016 년에 영남일보가 아닌 뉴시스라는 언론사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고 2년 정도 근무한 다음에 2018 년부터는 영남일보로 자리를 옮겨서 뭐 사회부에서 1 년, 현재 정치부에서 2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제가 운이 좋게도 대구 경북이 선정하는 대구 경북 기자협회가 뽑는 기자협회 올해의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일을 열심히 하고 나름의 뭐 성과를 가져서 기뻤는데요.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이 상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스스로에게 의미가 부여가 많이 되고,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올 한 해 2021 년을 열심히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저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우리가 언론 매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은 뭐 1인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 기성 미디어에서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아시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뉴스 통신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 가장 생소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뉴스 통신사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이버로 인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시다 보면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뉴스원 같은 이렇게 속보 위주로 기사가 나오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뉴스 통신사라고 하는데요. 어 이 유통 구조로 치면 이 뉴스 통신사는 도매상입니다. 뉴스의 도매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 인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는 일반 독자들이 이 뉴스를 직접 제공받지는 못했어요. 원래 신문사나 방송사에 1 차적으로 기사를 제공하면 또 그 신문이나 방송이라는 소매상에서 재가공하거나 추가 취재를 해서 자기들 기사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형식이었는데 이제 온라인 뉴스가 생기면서 통신사도 소매도 함께 하게 된 거죠. 이제 통상적인 개념은 신문사나 방송국이 자력으로 모을 수 없는 뉴스나 자료를 1 차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은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일단 길이라고 하겠죠. 분량이 좀 짧습니다. 속보 위주로 많이 쏘아 주는 그런 형식을 갖게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해야 하다 보니깐 지방 취재 기자나 특파원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뭐 신문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지역에는 영남일보와 매일신문 뭐 등등이 있겠고요. 어
가장 큰 특징은 사회 현상이나 사건을 사진과 글로 표현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 번 읽어도 이해가 되기 쉽게 글을 적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문사에서 근무할 때 통상적으로 중학교 2 학년 학생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초등학교 5 학년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나름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맞춰서 표현이나 이런 것도 최대한 어려운 표현은 지양하고 좀 쉽게 풀어 써서 사회 현상을 간략하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겠죠. 다음은 뭐 여러분들이 매일 인제 집에서 보시는 방송인데요. 뉴스를 영상으로 표현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통신이나 뭐 신문에 비해서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영상으로 모든 상황이 설명이 되니까. 직접 인제 사회 현상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서 시청자가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뭐 편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야 되겠죠. 이 치우치지 않은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상은 준비한 건데 이거는 따로 오늘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어 언론사에는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6개 부서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통상 사회부와 정치부, 경제부, 문화부, 스포츠부, 국제부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럼 회사마다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인제 주말판 신문을 위해서 따로 마련돼 있는 부서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부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힘든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매일 새벽같이 경찰서나 뭐 검찰청이나 이런 데를 나가서 이제 그 언론사 은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사스마와리라고 하거든요. 늘 경찰서들을 돌면서 형사들을 만나고 뭐 당직 검사들 만난다거나 당직 형사들을 만난다거나 해서 사건 사고를 매일매일 취재를 하고요. 사회 현상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부나 경제부, 문화부 이런 다른 모든 부서의 그 취재와 맞닿아 있고 연계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정치부인데요. 정치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는 국회나 정당을 출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요즘 뭐 대선이나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한 그들의 뭐 이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검증하거나 취재하는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대구가 사실 정치적으로 꽤나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저는. 물론 특정 인제 정당이나 세력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구라는 곳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이슈나 이런 걸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뭐 다음은 경제부인데, 경제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아는 뭐 최저임금 문제나 이 소상공인 문제나 여기 제가 앉아 있는 전통시장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컨셉을 잡고 취재를 하기도 하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일들을 또 알아보기도 하죠. 문화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연극이나 공연, 영화, 뭐 도서 출판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 사업 전반을 다루는데요. 규모가 큰 언론사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서들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규모의 언론사에서 근무를 하는 건 아니라서 뭐 보시는 분마다 다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포츠부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스포츠 경기나 선수들을 취재하는 부서인데, 요 지역에는 뭐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이 있겠고요. 그 대구에 가스공사 농구단, 대구 FC, 뭐 그리고 지금 김천에 있죠. 김천 상무 축구단 뭐 이런 팀들을 주로 취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제부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외신을 본다거나 또는 해외에 특파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파원들을 활용해서 취재를 하고 사건 사고 등을 기사로 작성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요즘 사회적으로 '기자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기자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꿈을 이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어 사회적으로 요즘에 기자라는 직업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좋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어
그 직업 뒤에 쓰레기라는 붙는 직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레기라는 말이 있는 것 외에는 저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전국이나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어 기자들은 사명감 있는 기자들은 항상 자기들이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최대한 중립적인 기사를 쓸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가 되려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꼭 기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건 글 쓰는 직업을 가지려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이건 좀 추상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어 항상 뉴스를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신문이든 방송이든 스마트폰으로 보든 짧은 기사건 활자를 일단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사회 현상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글감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항상 봐야 대충 어느 정도 사회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다음은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상상해 보라는 뜻인데, 이게 제가 처음 들은 거는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이거든요. 많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뉴스를 가까이 하는 것처럼 많이 읽어보고 많이 쓰고 상상해야 되는데, 많이 읽는다는 건 꼭 신문만이 아니고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보던 만화책이다 라든가 소설책이라든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글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보시면 많이 볼수록 좋습니다. 오래 보시고 많이 보시면 그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많이 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처럼 이렇게 직업으로 글쓰기를 하는 사람 외에는 글쓰기를 할 일이 뭐 입시나 취업 준비할 때를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 일기를 쓰라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또 하루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다이어리 형식으로라도 적어 보시는 것도 좋고.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일기를 안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군 생활 뭐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매일 일기를 썼어요. 첫날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일기를 매일 썼었는데, 쓰다 보니까 사실 군 생활이라는 게 같은 패턴들이잖아요. 항상 생활이 뭐 훈련을 한다거나 뭐 작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패턴들이 계속 거듭이 되는데, 늘 같은 이야기를 쓰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쪼끔 매일 형식을 다르게 해서 써 보자. 뭐 선의임을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한번 써 본다고, 일기를 한번 적어 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간략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짧게만 남겨 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세부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뭘 했는지 뭘 느꼈는지를 한번 적어 보자. 늘 이렇게 하다 보니깐 이 글 쓰는 의도마다 목적마다 문장이 달라진다는 건 저는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다시 또 신문사에 와서 또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아 보니까 제가 스스로 깨닫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정말로 인제 경험이 많이 됐었고, 많이 상상하라는 거는 사실 '어떤 글을 써야 할까?' 제가 늘 곰 이제 버릇처럼 이야기를 하는 게 '아 내일 뭐 쓰지? 내일 뭐 쓰지?' 이런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거의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내일 뭐 쓰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 회사 선배들도 그렇고 다른 기자 선배들에게 말씀을 들어보면 퇴직할 때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아 내일 뭐 쓰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 거, 사회 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 어떻게 기사를 써야겠다.' 저는 보통 씻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그걸 좀 기록을 해 놔야 되는데 씻고 나오면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웠던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 보라는 건데, 그 경험이라 함은 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인제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늘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 보기도 하고 우리 사회 상규나 이런 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탈도 해 보고, 남자 친구 여자 친구도 많이 만나 봐라. 친구들 많이 사귀어 보는 것도 좋고 여행을 가는 것도 좋다. 뭐든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되시겠지만,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좀 여행을 가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또 일상에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외국어 능력이나 관련 전공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기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크게 뭐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실제 만약에 언론인이 되려고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은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자가 돼야 할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의 고민이고 제 개인적인 고민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 혹시 여기 지금 강의 자료가 뒤에 화면 방송의 화면에 나오나요? 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세 분이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KBS의 박대기 기자라는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2 학년 때 학교 가다가 이 뉴스를 처음 봤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2009 년일 거예요. 2009 년에 이분이, 이게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뉴스였는데 처음에 5시 반, 6시 뉴스에는 어깨나 머리에 눈이 안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그때는 이분이 되게 그냥 '웃기다. 어린 마음에 재밌다.'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제가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이분을 봤을 때 굉장히 직업적으로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시구나.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 이 방송 뉴스라는 게 특히 날씨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는 게 끝이거든요, 거의. 물론 오늘 기온이 몇 도다, 바람이 많이 불겠다 뭐 이런 점은 인제 소리로 이렇게 나오지만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산 쓰고 가다가 우산이 막 뒤집어져 버리고 눈이 많이 와서 차들이 뺑글뺑글 돈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 그 시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맞다. 오늘 장화 신고 나가야지. 아 맞다. 오늘 우산 들고 나가야지.' 이런 경험을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거든요. 근데 이 박대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첫 뉴스에는 눈이 이제 오기 시작할 때였으니까 어깨에 눈이 별로 안 쌓여 있었어요. 근데 뭐 7시 반 에도 뉴스를 할 테고 8시 반 에도 뉴스를 하지 않습니까? 점점 여기가 많이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도 쌓여 있고 여기 팔에도 쌓여 있는데 그럼 제가 드는 의문은 뭐냐? 그럼 이분이 계속 밖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를 들고 여기에 눈이 쌓일 정도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때는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 직업적으로 '직업 의식이 투철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영화 1987에 나오는 동아일보 당시 윤상삼 기자를 모티브로 한 이 배우의 사진인데요. 그 1987 년도에 6월 민주항쟁 때 이제 박정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최초로 심층 보도했던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이분의 기사로 인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해졌고 결국에 우리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아 이렇게 내가 이런 기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걱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JTBC 손석희 전 사장님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대단한 언론인 선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자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부에 있으면 그 뭔가 정치권에 있는 그런 모든 소식들이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실제 또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만 또 하게 되고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또 사회부에서 근무하면서 경찰서를 출입할 때는 복장도 많이 달라요. 뭐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경찰관들하고 항상 뭐 사건 사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경찰이 된 것 같아요. 형사가 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만약에 또 다른 부서를 가면 또 그렇겠죠. 뭐 스포츠부를 간다면 인제 스포츠 선수의 에이전트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구단 관계자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 올바른 기사 쓰기, 올바른 신문 읽기라고 돼 있는데 그냥 글쓰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보고 들은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자라는 직업이 기레기라는 이제 말 오명을 쓰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보고 들은 그대로 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본 건 독자 입장에서 '내가 본 건 다른데 넌 왜 이렇게 기사를 썼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보고 들은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사건 사고나 사회 현상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핵심이 뭔지를 짚어서 기사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위에 기사를 쓸 때 배치를 하고 내용을 쭉 풀어 나가는 거죠. 다음은 문장은 최대한 간결하게 쓰는 겁니다. 어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다 내려놓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사에 뭐 국민의힘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기로 했으며 당대표직은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면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문장을 길게 쓰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근데 읽는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숨 넘어갑니다, 읽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두 문장으로 나눠 보자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모든 직책을 내려놓기로 했다. 다만 당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나눠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글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일기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만 보면 끝이지만 기사나 다른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쓰시고 표현 단어나 뭐 문장이나 이런 걸 최대한 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같은 단어라도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어의 중복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신문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 신문을 읽을 때는 그 신문이 비춰주는 팩트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어떤 의도로 썼는지 그리고 이 기사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사를 볼 때 최대한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사에 담긴 의도나 이런 걸 찾으면서 비판적으로 읽으시는 것도 좋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신문을 만약에 구독하신다면 인제 논조가 다른 신문 2개 정도를 구독하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왜 모두 알고 있으시다시피 인제 보수적인 성향을 띤 매체의 신문과 진보적인 매체의 기사를 같은 기사를 비교하면서 읽으시면 분명히 그 뉘앙스나 이런 부분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담고 있는 사건 사고나 사회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글자가 작아서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휘력이나 표현수를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글을 읽다가 뭐 좀 중요한 표현이나 중요한 그런 게 있으면 뭐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다 캡처를 해 놓고 아니면은 주로 메모를 좀 많이 해 놓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런 걸 써먹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사실. 전 그 책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남들이 쓴 글에서 굉장히 좋은 편이나 이런 거는 항상 차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논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표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쓸 때는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적어 두는 거 메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메모는 이제 글쓰기를 좀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제가 뭐 눈에 띄는 표현이나 문장이나 이런 건 적어 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걸 정리해 놓는 뭐 노트 정도 하나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스마트폰에 남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메모를 해 두시고 그게 쌓이면 본인의 문장력이나 글쓰기 솜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나에게 보내는 카톡에 그거를 저장을 많이 해 놓거든요. 생각 안 날 때 있으면 그 단어만 검색하면 쭉 위로 올라가도 그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손으로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고 뭐 방법은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인제 내가 본받을 만한 그 명문장이나 칼럼이나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 또 뭐 소설책의 한 구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그런 글을 수차례 읽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글을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고 빨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차례 읽는 것만큼 그 써져 있는 글에 대한
풍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인제 글을 한번 써 놓고 보통 태고라고 하죠. 여러 번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좋습니다. 처음 써 놨던 게 예를 들면 제가 밤에 무슨 글을 썼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보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썼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기자를 처음 했을 때 그 기사를 보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뉴시스라는 언론사에 전화해서 이 기사를 좀 내려 달라고 하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워서 '무슨 글을 이렇게밖에 못 썼냐. 이따위로밖에 못 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십 년 뒤에 제가 오늘의 저를 본다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저처럼 인제 매일매일 글을 쓰는 분이 아니시라면 항상 글을 한번 써 보고 또 고쳐 보고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으로 기사를 쓰고 또 이상하면 기사를 보내기 전에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인제 글을 쓸 때는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인제 논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은 인제 독특한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을 사례로 든다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 준다면 그것도 현장감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데 기사를 다 쓰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한번 읽고 소리 내서 한번 읽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소리 내서 읽으시다 보면 분명히 이 비문이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문장이 한 번쯤은 꼭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인제 기자실에 앉아서 기사를 쓰고 소리 내서 읽기가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작게 되뇌 있는데 집에서 글을 쓴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는 별도의 작업실이 있으신 분들은 소리 내서 글을 읽어 보는 것만큼 문장을 수정하는 데 좋은 방법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읽다 보면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본능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읽다 보면 이렇게 줄줄줄줄 읽다가 보면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쓴 거를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본인 스스로가 쓴 거를 수정할 때는 그 써둔 게 아까워서 그 수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이 글이라는 건 최대한 인제 잡다한 내용을 버리는 게 가장 간결한 문장과 간결한 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데 내가 쓴 거기 때문에 이 표현들을 버리기가 아까워집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이해를 못하면 어쩌지? 이런 또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줄수록 글이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신문사에서도 저 같은 현장 취재 기자가 글을 쓰면 그 위에 선배들이 한번 보고 또 부서장이 이렇게 보는 게이트 키핑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사가 굉장히 인제 잘 정돈된 제가 맨 처음 쓴 것과 조금 달리 잘 정돈된 형태로 독자들이 볼 수 있게 신문에 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상적으로 인제 많은 분들이 내가 쓴 글을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왜냐면 반대로 그 보여주는 사람도 글을 써서 내가 본다면 그 글쓴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글을 써서 서로 한 번씩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꼭 인제 맞춤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아무리 잘 쓴 글이라도 맞춤법이 틀리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다면 그 글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보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나 맞춤법이나 애매한 표현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 즉시 바로 검색을 해서 뭐가 맞는지를 한번 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필요한 점은 시간을 정해서 인제 글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직업이 그런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글을 쓰고 하는 게 업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정해서 글을 쓰는 거는 이제 훈련이 좀 돼 있는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분들은 언제까지 글을 써야 한다는 그런 게 없으시다면
이 시간이 늘어지게 되고 글쓰기가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오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시간 동안 글을 쓴다고 시간을 딱 정해 놨다면 그 시간 안에 최대한 글을 인제 마무리해 보시는 그런 훈련을 인제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속도라는 게 글 쓰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달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시면 글쓰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한 1 시간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뭐 글쓰기 제 직업에 대한 설명이나 글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글을 잘 쓰는 데 있어서 뭐가 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스스로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고민인 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 제가 아까 이 자료에 가장 제목에 달아 놨던 것도 저도 기사를 잘 쓰고 싶다는 말인데 저는 굉장히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싶은 데 대한 욕망이 큰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더듬거리고 하는 게 계속 하면서도 신경이 쓰였는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이 '아 진짜 기사 좋다. 글 좋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제가 마련한 그런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꼭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 보시 민경석 기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이메일 주소가 뜨는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전화번호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그건 좀 그래서 꼭 연락을 주십시오. 하여튼 오늘 제가 마련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오늘 정말 소중한 아 시간 내주셔서 아닙니다. 감사하고 예.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고 저도 솔직히 뭐 책을 많이 읽거나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이제 SNS를 되게 네네. 예, 막 기록을 되게 매일 좀 일상화 하듯이 글을 조금씩 써봐요. 근데 뭐 전문적인 글들은 아니지만 그럼으로써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의 그 글만 봐도 그분들의 성향이나 그런 그분들이 하는 활동, 생각들을 좀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글만 봐도 약간 느껴지는 예, 그쵸. 감정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지금 양재필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게 SNS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의 연습장으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SNS를. 물론 뭐 자극적인 말들이나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쓰지 않으시는 게 가장 우선이겠지만 SNS로 일상을 공유하면서 글을 포스팅하시는 게 이제 글쓰기를 연습하시는 데 또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인제 댓글이 좀 달렸어요. 뭐 되게 뭐 "멋있다." 되게 뭐 "잘생겼다." "서울말 하시네요." 뭐 여러 태어나서 가지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여러 멋있다 가지 이런 거.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마지막 이제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되게 오미음 이응이란 분이 인제 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기자님 스타일이 너무 좋으신데 왜 늘 밝은색 바지만 입고 어. 다니시나요?" 라는 질문을 네, 요 질문에 대한 마지막 답변만 하고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실은 한 작년부터 이렇게 약간 크림색, 흰색 바지를 입고 다녔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언젠가부터 이런 색깔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청바지 아니면 늘 까만색 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스타일의 변화를 주고 싶었나 봐요 또.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비슷한 색깔의 바지를 지금 한 5벌 6벌 있을 거예요. 매주 그래 흰색 바지만 입고 다니니까 제가 현장에 가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나 취재원들이 "바지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바지 맨날 빨아 입는 거 맞냐. 색깔이 점점 원래 흰색이었는데 크림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같은 색깔의 바지를 6벌 갖고 있습니다. 네. 의욕이 좀 불리셨나 모르겠지만 저희 민경석 기자님은 "단벌이 아니다."
아 예. 네. 6벌의 바지를 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예. 이렇게 7벌로 정리하면 될까요? 늘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7벌. 네. 7벌로 늘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하여튼 매일 오늘 예. 이렇게 즐거운 강의, 뜻깊은 강의, 재미있는 강의를 해 아 주신 예. 우리 민경석 기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